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즐거운 주말의 아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간 참 빠른 것 같은데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은 이제 리플사의 고위 임원, 이제 운영 책임자인 애쉬 빌라와의 인터뷰 내용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인터뷰를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이 있는 내용을 봤는데 네, 굉장히 직설적인 이런 XRP 리플사와 XRP의 가격과 관해서도 직접적으로 기자분께서 물어보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내용 보기 전에 일단 주요 몇 가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내용들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과 메이저 알트코인 간의 상관관계가 급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겠죠. 간단하게 보면 비트코인의 더미넌스가 이제 올라간다. 비트코인의 점유율, 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탈비트가 좀 힘들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과 금과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그리고 나스닥이라든지 기타 미국 주식들, 이제 S&P 500이라든지 이런 지수와도 상관관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금과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거를 좋게 봐야 할지 어떻게 봐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금과 디지털 금이라고, 디지털 골드라고 불리우는 지금 비트코인의 상황인데 아무래도 여 며칠간에 계속해서 상승했던 그 상승세가 마무리되면서 지금 어제 저녁부터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관관계가 일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글로벌적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비트맥스의 CEO 같은 경우는 이 시점이 지금 비트코인에게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제 비트맥스 CEO뿐만 아니라 노보그라츠라든지 유명한 애널리스트들, 암호화폐의 전문가분들께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의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반등하지 않으면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치닫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한번 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소, 그냥 선물 거래소죠. 네, 비트맥스 CEO 아서 에이즈 같은 경우는 현재의 리스크가 세계 금융 시스템에 근본적으로 바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지금 현금 없는 사회로 계속해서 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접촉 사회라는 단어들도 많이 볼 수 있겠죠. 택배도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문 앞에 두고 간다든지 이렇게 최대한 접촉 없는 이런 사회를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이라든지 디지털 화폐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세 가지 픽션이라는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는 사회에서 돈의 역할을, 상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노동과 자본의 효율적인 교환을 가능케 하기 위한 허구라고 정의를 했네요. 네, 현대사회가 원활하게 가능한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런 허구가 필수적이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픽션으로는 정부 법정 통화 달러죠. 네, 미 달러 기축통화인 달러 아니면 금, 그리고 비트코인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네, 각각 미국의 이제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한 신용 물리적 혹은 암호화 설계에 의한 희소성에 의해 그 가치가 널리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 달러 기축으로 뭐 제2차 세계대전 이렇게 역사를 계속 읊고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그냥 기축 통화가 된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과 세계 경제 리셋 이후에 새로운 시스템이라는 부제를 보게 되면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달러의 픽션은 끝났다. 이제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로서의 역할은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 달러의 이제 가치 하락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경제학자들이라든지 많은 전문가들이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서 1970년 석유 위기 때 급등한 금값에 대처하기 위해서 페드 같은 경우는 이제 금 소유의 매력이 사라질 정도로 금리를 대폭 올렸지만 이번에는 그 선택 또한 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디지털 달러로서의 이제 전환이 슬슬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의 가치가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내용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네요. 네, 지금의 이러한 글로벌적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가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 상승의 중요한 기회라는 것은 그 누구도 지금 계속해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죠.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지금 얼마 남지 않은 비트코인의 반감기 또한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서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확대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1BTC 이상 보유 주소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 모니터링 플랫폼 글라스노드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을 최소 1개 이상 보유한 비트코인 주소가 80만 2,715개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 이전 최고치는 8일 80만 2,567개였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다가올수록 그리고 이러한 리스크가 확대가 될수록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냐 하면서 1비트코인 정도는 들고 있는 게 본인 포트폴리오에 투자 포트폴리오에 나쁘지 않겠다 판단한 전통적인 금융시장에 이런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이 저점이다. 저점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점이 굉장히 많죠.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지금 1BTC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이겠죠. 이 고래들의 숫자 또한 2018년 이후 2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네, 똑같이 이제 글래스노드의 데이터에 의하게 되는데 적어도 1000BTC 하나로 88억 원을 보유하는 고래의 주소수가 2018년 이래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되돌아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약 1840명 정도라고 하는데 2018년이라면 2017년 이후 그리고 2018년 초에 이어졌던 암호화폐 초강세장 때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겠죠. 네, 거래소 자산관리 등에도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지만 3월에 확인된 급락시 추가 매입이나 반감기 이후 수급 변화를 기대하는 중장기 대규모 보유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고래 투자자가 증가한 포인트는 연말에서 연초까지 이제 가격이 떨어진 기간과 3월 폭락 후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반토막 사태 이후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폭락 시 추가 매입 기회다. 지금이 굉장히 저렴한 시점이다. 이렇게 삼았을 가능성이 높다 나오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반감기를 향해서 거액 투자자의 주소수가 증가하고 있었던 점, 과거의 패턴과 지금 유사한 포인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반감기라는 이런 뜻인데 이때 기점으로 해서 계속 지금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죠.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가 가격 상승의 재료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기대를 이제 저버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지금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신탁 펀드가 한때 460% 프리미엄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미국 대형 투자 펀드 그레이스케일이 제공하는 이더리움 신탁 펀드 이더리움 트러스트가 한때 약 500%죠. 이제 정확히는 462.42%의 프리미엄 가격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수준은 올 2월 상승장에서 기록한 290%의 프리미엄을 크게 웃돌게 되는데, 네, 이더리움의 이제 투자 신탁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신탁 펀드 GBTC와 마찬가지로 그레이스케일이 보유한 현물의 암호화폐 이더리움과 연동되는 장외거래 투자 상품입니다. 이제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거겠죠. 네, 비트코인에 연동되는 GBTC 같은 경우는 10% 정도의 프리미엄에 그쳤는데 이더리움은 굉장히 큰 폭의 프리미엄이 발생을 한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더리움 가격은 3월 중순 폭락했다가 4월 6일부터 큰 폭으로 반등하자 비트코인과 기타 알트코인을 선행하는 형태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더리움의 개발 진척에 관해 공동 창설자인 이제 비탈릭 같은 경우는 얼마 전 이더리움 2.0에서의 0단계의 멀티 클라이언트의 테스트넷을 4월에 게시할 수 있을 공산이 크다 이렇게 언급한 바 있었죠. 네, 과연 이러한 프리미엄이 이더리움의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CBDC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국가들에서 발행을 하고 테스트를 하면서 연구의 가속화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한민국의 한국은행 또한 이제 CBDC 테스트넷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2021년이었나 내년쯤에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준비 그런 커리큘럼이 딱딱 맞춰져 있죠.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디지털 달러 재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번 연도 안에 발행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 중국에서 또 이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 판공첨 취임이 이제 CBDC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전문 미디어 시나 파이낸스에 따르게 되면 저우슈 애둥 인민은행 중국 중앙은행 판공첨 주임이 이제 10일 인민은행 1분기 금융통계 데이터 발표회에서 중국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개발은 계획했던 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CBDC라는 단어를 안 쓰는데 이제 DCEP라는 단어를 쓰는데 코인리스트 측에서 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중국의 중앙은행 주임께서 네, CBDC라는 단어를 썼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 DCEP를 통해서 미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이런 네, 목적을 가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계속해서 CBDC 이렇게 한 이틀에 한 번꼴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과연 DCEP가 정상적으로 발행을 했을 때 전 세계에 미칠 파급력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도 지금 중국의 이런 행보를 훨씬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디지털 달러에 관해서 굉장히 부단히 재단을 만들면서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디지털 달러가 먼저 발행이 되게 될지 아니면 DCEP가 먼저 발행을 하게 될지 그 발행 순서에 따라서도 우위를 누가 점하느냐가 이렇게 관건이 될 텐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정세가 그리고 화폐 쪽에서는 무조건 개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게 되네요. 네, 앞서 언급해드렸던 지금 SCC 빌라와 리플의 이제 글로벌 운영 책임자인 SCC 빌라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네, 과연 어떠한 내용을 기자분께서 물어보고 SCC 빌라는 이렇게 대답을 했을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살짝 얘기를 했는데 조금 좀 짧게 다룬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한번 오늘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은 XRP 가격과 암호화폐 시장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에미 요시카와 리플 글로벌 운영 책임자의 답입니다. 외신을 통해 수차례 접했던 브래드 갈링 CEO의 의견과 정확히 일치하게 되죠. 하지만 국내 수많은 XRP 투자자에겐 그리 달갑지 않은 발언인데, 네, 이 조인디 측에서 이제 요시카와 운영 책임자에게 리플과 XRP의 관계 그리고 리플의 비전, 의혹에 이르기까지 그간 XRP의 투자자들이 궁금했던 점, 가려왔던 점을 아주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네, 인터뷰 질문 내용 보면은 이 지금 발언이 크게 정말 맞는 말이구나, 진짜 직접적으로 물어봤구나, 아마 동의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에스크로 락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사에서 한 달에 한 번 XRP를 10억 개씩 시장에 내놓는데 이로 인해 XRP 가격이 하락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런 매도 물량 때문에 XRP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은 대답에 이제 리플은 자발적으로 분기별 XRP 시장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그쵸? 4분기로 나눠서 3, 6, 9, 12월 달에 이제 시장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투명성과 XRP 시장 상태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엑스프링과 리플의 파트너십, 이전 분기 시장 개발에 대한 평가와 같은 XRP 관련 공지, 분기별 프로그램, 기관 판매, 업데이트 등이 포함되는데 지난해 11월 31일 기준 리플은 499억 XRP를 1년에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 에스크로 계좌들은 XRP 원장 내에 존재한다. 컨센서스로 움직이는 원장 메커니즘의 XRP 유통을 조절한다. XRP는 없던 집단도 통제를 할 수 없고 그건 리플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해했던 거는 아니다. XRP 뭐 매도 물량 때문에 뭐 떨어지지 않는다. 사실 조금 영향이 있다. 이런 대답을 좀 원했는데 약간 두루뭉실하게 좀 돌려서 말한 이런 네, 그런 낌새가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기자가 네, 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돌려 말하니까
보니까 리플의 XRP 판매에 따른 가격 하락 부분을 이제 보다 명확하게 좀 얘기 좀 해라. 브래드 갈링하우스 빵형 같은 경우는 2020년 1월 리플은 XRP의 최대 보유자로서 XRP 성공에 가장 이제 관심이 있는 당사자다 언급을 했는데 최근 소식에는 리플과 XRP는 별개라고도 말했다. 둘 가운데 리플의 정확한 포지션이 뭐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리플은 XRP의 최대 보유자로서 XRP 성공에 가장 관심 있는 당사자라는 발언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리플은 XRP가 국가 및 국경 간 해외 송금을 실현시키는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디지털 자산으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낼 것인지에 관해 관심을 둔다. XRP의 가격과 암호화폐 시장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다. 또한 리플은 XRP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이다. 리플이라는 회사가 없어져도 XRP 원장과 XRP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 좀 돌려 말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리플 전 CTO인 이제 스텔라 루멘 설립자 제드 맥켈럽에 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리플과 원래 맺은 계약에 따르면 맥켈럽은 올해 10억 개의 XRP를 팔 수가 있다. 그런데 이 계약이 2016년에 업데이트됐다는 얘기가 들린다. 구체적으로 계약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제 제드 맥켈럽이 계속해서 리플 XRP를 매도하기 때문에 이 매도 압력이 파는 게 뭐 한두 개 파는 게 아니죠. 몇억 개씩 계속해서 이제 팔기 때문에 XRP 가격에 아무래도 매도 압력을 좀 주는 게 아니냐, 가격을 누르는데 일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죠. 이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한 대답은 이제 2016년 리플사는 맥켈럽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인 계약 관계를 맺었다. 리플이 맥켈럽의 XRP 자산 관리인으로서 그가 보유한 XRP 자산이 시장 붕괴 없이 시장 생태계에 분배되도록 계약을 했다. 해당 계약은 현재까지 유효하고 관련 정보의 많은 부분이 공개되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많은 부분이 공개되어 있다니까 기자도 답답한 겁니다. 그러면 관련 정보의 많은 부분이 공개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공개되어 있는 건지 알려달라. 아주 일을 간 거죠. 이 기자 XRP 투자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답을 해당 사안과 관련해 리플 쪽이 추가로 할 말이 없다. 양해 부탁한다. 그냥 조용히 있어라. 너한테 할 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면서 리플과 XRP의 관계가 뭐라고 생각하냐? 리플의 사업이 잘 되면 XRP 가격도 오르긴 오르냐? 네,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이에 대한 대답으로는 XRP는 결제를 위해 개발된 디지털 자산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리플은 XRP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소프트 회사이고 XRP는 오픈소스며 탈중앙화되어 있다. 즉 리플은 XRP 원장을 만들거나 나열하거나 거래를 통제할 수가 없다. 내일 당장 XRP가 사라져도 XRP 원장과 XRP는 계속해서 될 거다. 리플은 2012년 9월에 설립이 됐고 XRP 원장은 6월에 만들어졌다. 리플과 XRP는 전혀 관계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증권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금 재판이 길어지고 있죠. 네, 이거에 관해서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SEC에서 이제 XRP의 증권 여부 판명을 논의하고 있다.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이렇게 물어본 결과 이제 대답은 리플은 전 세계 50개 이상의 규제기관과 늘 함께 협력해왔다. 세계 곳곳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XRP 원장과 XRP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다. 리플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서 당국의 규제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지난해 머니그램과의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머니그램이 리플사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은 XRP를 받자마자 바로 매도한다. 이렇게 밝혔었죠. 네, 그거에 관해서 이제 머니그램 측이 또 추가로 언급을 한 게 뭐 사측에서 뭐 법규가 어쩌니 뭐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파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시장에서는 리플사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XRP 활용도 증가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는 이제 리플과 머니그램이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고 협력하에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성장 사업에 있어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나 프로모션의 제한 제도는 일반적인 관행이다. 뭐 이렇게 XRP 주는 게 그냥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네트워크 효과 사업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결제 및 송금 업계의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등과 같은 기존의 유수의 기업들도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리플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조기에 이제 인센티브 프로그램 도입을 하는 것은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고 신제품을 시험 및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는 우리 모든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일이다. 네, 이 얘기를 뭐 간단하게 보면은 뭐 머니그램이 팔든 말든 니네가 신경 쓸 바 아니다. 그냥 이렇게 뭐 들리는 거는 뭐 저만 그렇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굉장히 조심조심 대답을 하는 게 좀 보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그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지금 리플의 IPO 즉 주식 상장 이거에 관해서도 얘기가 살짝 나왔었죠. 이거에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을 알고 싶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언급했듯이 향후 1년간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의 IPO가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스타트는 안 될 거지만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구체적인 일정 알려달라니까 참 애매하게 대답을 하고 있죠. 뭐 속 시원히 대답하는 게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리플사의 향후 로드맵에 대해 알려달라. 그럼 특히 XRP와 연계하는 방안으로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 XRP 좀 유동성이 늘어야 XRP의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숨은 의미가 좀 있는 거겠죠. 네, 그러면서 리플은 XRP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을 생산 환경에 적용시키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가 항상 해왔던 일이고 지속적으로 나아갈 이렇게 방향이다. 우리는 리플렛에 이제 가입하는 고객의 수와 그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국가 내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리플은 지난해 모든 시장에서 전례 없는 성장을 기록을 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리플사의 사업 확장 속도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XRP 가격이 오르지 않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앞으로는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인지 궁금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센트비라든지 이렇게 세계 기업 여기도 나오네요. 이제 센트비, 뭐 한패스, 와이어, 발리를 포함해서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네, 한국이 리플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해외 송금 솔루션을 상용화한 제품을 사용하는 실제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유일한 블록체인 기업이 리플이기 때문에 한국이 리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아멕스나 산단테를 이제 그 파트너십 자랑도 이어지면서 지난 2018년에는 코인원 트랜스퍼에서 코인원에서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국내 최초의 블록체인 기술 기반 해외 송금 어플리케이션인 크로스를 출시를 했죠. 그래서 리플렛을 통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리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한국 투자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한국은 핀테크 혁신이다 각광받는 국가로서 리플 또한 고객 기반 입지를 키우고자 전념하고 있는 곳이다. 2017년 한국 정부가 소액 해외 송금업을 허용한 뒤부터 한국의 핀테크 업체들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해 왔는지 지켜봐 왔기 때문에 그 혁신에 리플이 동참하게 돼 기쁘다. 또한 최근 한국의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들었다. 우리는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의 변화가 기술 혁신과 소비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이뤄 건강한 산업을 만들어 나가길 희망한다. 이러면서 인터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애쉬시빌라 이제 리플 글로벌 운영 책임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았는데요. 네, 어떠십니까? 좀 속이 좀 시원하신가요? 저는 뭔가 조금 응어리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 인터뷰를 통해서 리플과 XRP, 리플의 사업 은 확장하는데 XRP의 가격은 왜 안 오르는지에 대해서 좀 뚜렷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기자가 물어봤지만 좀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좀 피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리플렛과 XRP 그리고 리플사와 XRP가 크게 관계가 없다. 가격 안 오르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냥 좀 들리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네, 리플 정말 한국 XRP는 한국에서 정말 애증의 코인이죠. 정말 많은 욕도 먹지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코인입니다. 네, 리플사의 사업은 인터뷰에서도 나왔듯이
전례 없는 성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지금 10년 조금 남짓한 지금 이 기업에서 스타트업 기업에서 지금 IPO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수많은 중앙은행들과 파트너십을 그리고 회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정말 뭐 그림자 세력이라고 하나요? 이런 음모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성장세인데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이 CBDC와도 이제 리플이 각국의 중앙은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제 브릿지 통화로서 XRP가 사용하게 되면은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XRP의 미래 화창할지 아니면 조금 더 어두운 면이 계속해서 장기화될지는 한번 시간이 알려주겠죠.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 22포인트보다 7포인트 내린 이제 15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시작된 가격의 하락이 공포 탐욕 지수 투자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유동성, 거래량 각각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각각 15%씩, 비트코인 더미넌스죠. 10%, 구글 검색량 10% 등을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기가 참 무서운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5.16% 하락하면서 6,900달러대, 이더리움이 6.81% 하락했습니다. 159달러대, 리플 XRP가 이제 0.18달러로 다시 좀 하락을 했습니다. 5.24% 하락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SV와 비트코인 캐시가 좀 높은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지금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는 11.3%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가 9.46%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64.3%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